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지질학적으로 분류하면 인간의 화석이 더 많겠나, 닭의 화석이 더 많겠나. 나중에 외계인이 오면 이 시대를 치킨세라고 부를 것이다. 인류세가 아니라. 동물 전문 기자 남종영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 닭고기는 우리 먹거리 문화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소고기 대신에 닭고기를 먹는 게 과연 온실가스를 줄일까? 그러면 닭을 키우는 공장식 축산, 유기농 닭사육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무엇보다 고기를 먹는 것 자체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오늘 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실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닭 전문 수의사세요. 경기도 의원도 역임하셨고요. 그래서 정치하는 수의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송치용 가금수의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치용입니다. 네, 도의원이셨잖아요. 지난번 회기 때. 예. 정치하는 수의사 이렇게 소개드리면서 청취자분들도 흥미롭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수의사 중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나 하실 텐데요. 예전에 국회의원 2분 계셨고요. 아, 그랬어요. 현재는 지방의원 서너 분 정도 계시는 네. 정도예요. 수의사회나 동물보호단체, 축산업계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의사가 정치인으로 배출되기를 바라지만 많지도 않고 또 도전하는 분들도 당선되기가 쉽지 않아서 별로 없습니다. 현재. 그럼 정말 이 희소 가치성이 매우 높은 우리 정치하는 수의사 송치용 가금수의사 회장님이신데요. 사실 의회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고 세대의 대표성을 가지고 모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전국의 수의사분들 숫자를 생각했을 때 사실은 좀 더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더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그렇죠. 있거든요. 특히 뭐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맞아요. 뭐 럼피스킨 병, 뭐 어떤 이런 재난성 질병이 지금 많이 터져서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네요. 아직 없죠. 네. 변호사가 많고. 그래요.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수의사분들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기후톡파원분이 이런 제보를 주셨어요. 우럭이나 돔 같은 생선, 물고기가 경기도 앞바다에서도 잡힌다. 네. 그때 막 다들 놀라워했거든요. 예. 올해는 아무도 그런 제보를 안 주세요. 이제 다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수의사로서 또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수의사라고 해서 딱히 더 특별하게 느낄 건 없는데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기후이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뭐 스페인에서 무지하게 자동차 떠내려가서 지금 맞아요. 십수만 명이 발렌시아 지방. 시위도 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지난 9월이면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시원했었어요. 9월 초순에. 아주 시원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갑자기 중순에 35도를 넘나들면서 제 고객 농장도 큰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출하를 하루 앞두고 단 이틀 만에 1,800마리가 죽어서 큰 피해를 1,800마리. 입었습니다. 예. 와. 이런 피해를 입은 농장이 올해 많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는 양계 산업에도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닭고기 하면은 외국인들이 한국 전통 음식을 치맥으로 알 만큼 그렇죠. 진짜 우리 일상에서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 달걀이 이렇게 저렴하게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진 거지. 예전 같으면 달걀도 비싸서 이렇게 많이 못 먹었다. 그렇죠. 이러면서 대규모로 양계하시는 분들을 편드는 얘기도 이제 듣고 하는데요. 정말 닭가슴살은 뭐 운동하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워낙 얘기들을 하고 사실 우리의 정말 중요한 먹거리 하면 쌀 다음에 닭이 아닐까 싶을 만큼 정말 다양하게 곳곳에서 먹고 있는데 이렇게 양계산업, 닭산업이 쭉 발전해오는 변천사를 회장님은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제가 80년대 후반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산업 현장에 나오면서 양계와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축산을 당시에는 농가의 부업으로 하는 분이 많았고, 즉 그러면서 이 산업이 성장하면서 전업농을 거쳐서 이제 대형 농장화, 산업화하는 단계로까지 지금 이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 축산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또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질병의 방역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를 선도한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닭 이야기 흥미진진하시죠? 이제 닭 농장 전문 수의사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재성의 촛불잔치 5712님이 신청하셨죠. 이 노래 듣고 5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4부에 이어서 닭 이야기, 우리 기후 위기 대응할 때 빠지지 않는 우리 닭 이야기를 닭 농장 전문 수의사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님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4부에서요, 회장님. 네. 그 소고기, 닭고기 얘기하려다 말았는데요. 이제 일단 이거는 전제. 그러니까 기후 대응을 하자, 탄소 절감을 네. 하자 할 때 나오신 분들이 고기는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좀 줄이자. 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후 위기 대응 실천이 채식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네. 1인당 자기 노력으로 줄일 수 있는 탄소 절감이. 그런데 이제 오늘 어쨌든 우리가 닭고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회장님께서도 고기를 앞으로 많이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100% 모두 전 인류가 채식으로 전환할 수 없는데 그 과정에서 선택을 탄소 절감을 할 수 있는 고기 선택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여기서 소고기보다 닭고기가 온실가스를 훨씬 줄인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맞는 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료 요구율이라고 있어요. 네. 닭고기나 소고기 1kg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사료량이죠. 그래서 닭고기는 1kg 만드는데 필요한 사료량이 1.5kg, 네. 1.5고요. 소고기는 한 4.5 정도 돼요. 여기서 일단 3배 차이가 나죠. 네. 그리고 소는 되새김질 하면서 메탄가스를 또 배출을 하는 게 또 문제라고 해요. 네. 수치로는 제가 정확진 않습니다만 네. 이걸 상당히 많은 양이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보다도 외국에서는 이 소를 방목하기 위해서 초지를 만드느라고 숲을 이제 제거하고 초지를 만들다 보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또 줄죠. 줄어들고. 그리고 그 소가 이렇게 많이 빠대고 다니면 초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회복되는 시간이 또 걸리고 네. 그래서 이래저래서 소고기 먹을 때 소고기가 닭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이 소고기 사달라고 하면 이 핑계를 대고 주머니 사정을 달래곤 합니다. 그래요. 탄소 절감해야지 하면서 저렴한 닭고기로. 네. 그런데 그 닭고기를 근데 선택하기가 좀 마음이 불편한 게 분명히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다큐멘터리 보고 이러면은 네. 공장식 축사가 문제가 되는데 닭을 막 그 좁은 양계장에서 빽빽하게 키우는 걸 보면은 야 닭들한테 저래도 되나? 혹은 뭐 3개월 6개월 키우고 막 닭고기로 바로 판다는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여러모로 닭고기를 선택할 때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일단 이 모든 얘기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 한 뼘짜리 공간에서 닭을 막 몰아 넣어서 빽빽하게 몰아 넣어서 키우고 있다. 이 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팩트 해볼까요? 체크. 네. 한 뼘도 안 되는 그 A4 용지 여기에 2마리를 집어넣는다. 그거는 이제 A자 케이지라고 해요. 네. 그런 재래식 케이지는 지금 많이 사라져서 보기 드문 사항이고요. 아하. 지금은 그 유럽에서와 똑같이 한 칸에 7, 8마리 들어가는 좀 넓은 케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지에서 키우고 있고요. 그런 게 오히려 공장식 축산이라고 불릴 거예요. 네. 바깥에서 보면 공장처럼 완전히 밀폐된 건물 안에서 크는 키우고 거죠. 있으니까. 예.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예전에는 그렇게 A자 케이지에서 2, 3만 수
한 농가가 키우면 대학도 보내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는데 지금은 5만 수, 10만 수 이상 키워야 그 정도 수입이 되거든요. 네. 그만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갖춰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농가들은 적응한 거지 그렇게 공장처럼 만들고 싶어서 돈을 많이 들인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사육 농가들이 수익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이게 외국하고 같은 기준으로 공장식 축산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거를 뭐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수당 면적은 더 늘어나게는 하고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도 이미 개정된 법으로 따져도 뭐 0.075 제곱미터당 네. 한 수당 필요한 면적을 그 이상으로 해야만 이제 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도 나아지고 있고요. 더 균일하고 위생적이고 품질 좋은 닭고기와 계란을 먹으면서도 가격도 저렴하기를 원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되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공장식 축산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 현대식 축사, 선진화된 축사라고 하거든요. 농장에서는 네. 그것이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닭한테 적절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형태로 보이는 거죠. 역시 제가 좀 제가 뭐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뭐 맘 편하게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닭들을 밀폐된 공간에서 키운다는 게 저희는 이제 정서적으로 좀 불편하기는 해요. 네. 그런데 요거를 좀 여쭤볼게요. 아까 여기 팬데믹 얘기도 해주셨는데 2236님이 저희가 닭하면 떠올리는 게 늘 조류 인플루엔자. 네. 그래서 이게 막 한꺼번에 모아서 닭을 키우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돌면은 손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이나 해법은 뭐가 있을까요? 조류 인플루엔자의 원인은 네. 그 중국에서 발생한 H5N1이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고요. 네. 또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특성상 H항원, N항원 해가지고 이 144개의 그 종류가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동물의 몸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계속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H5N1이어도 네. 그 특성이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 포유류에 감염이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이런 것 차이, 병원성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백신을 개발을 안 해왔는데 네. 일부 나라에서 특히 중국에서는 백신 개발 쪽으로 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류 인플루엔자를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같은 그 선진 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서 팬데믹을 방지하려고 감염계를 살처분하는 방식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승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동남아에서는 이 백신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의 산업이 붕괴됐을 텐데 하여튼 우리는 그나마 GPS를 이용한 아주 행정력을 동원해서 네, 막고 네.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우리처럼 할 수 없으니까 백신 정책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막고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선제적 살처분이 또 우리가 닭하면 떠오르는 어떤 오리하고 떠오르면 이 좀 불행한 장면인데 우울한 장면이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백신 정책으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백신으로 갈 확률이 있나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예방적 살처분 정책을 통해서 성공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방역 의식과 수준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농가 한 발생을 하면 반경 3km를 살처분했거든요. 네, 그랬죠. 지금은 올해는 500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살처분 마리수는 뭐 예전보다 굉장히 줄었죠. 그렇군요. 그렇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된다 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백신을 사용할 거냐? 이거는 계속 저희들의 논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닭하면 떠오르는 게
이 조류 인플루엔자 돌 때 살처분하는 장면도 굉장히 그 슬픈 장면이고, 또 하나는 그건 그럼 뭐죠? 그 조류 인플루엔자는 그 양계장 안에서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양계장 안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살처분 정책을 통해서 음성을 만들어요. 네. 음성을 만들지만 시베리아, 알래스카 쪽에서 있던 철새들이 다시 우리나라를 찾을 때 겨울철이 돼서 네. 그때 그쪽에 있던 감염된 철새들이 바이러스를 갖고 와요. 그래서 야생 방목하는 그런 양계장부터 먼저 타격을 받죠. 아. 예. 올해에도 강원도에서 첫 발생 농장이 그렇게 그 식당을 하면서 주변에 방목을 노아 했던. 기르는 닭과 오리를 노아 기르는 농가에서 첫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이 조류 인플루엔자 걸리는 거는 양계장하고는 큰 공장식 축산, 현대화된 축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계는 거네요. 없죠. 오히려 밀폐된 공간으로 잘 차단을 해야 예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좀 어긋나죠. 다르네요. 네, 제가 좀 근데 상식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어서 네. 그렇게 맞아요. 알고 있는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양계장 안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막 닭들이 죽어나가는 사진들이 나오면 그냥 그 본능적으로 이게 뭐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양계장 안에서 걸리나 잘못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닭들은 그 밀폐된 현대식 축사 안에서 왜 그렇게 한꺼번에 막 죽는 일들이 생기죠, 한 번씩? 한꺼번에 많이 죽는 일은 거의 사고사가 사고사요. 많습니다. 예, 전기가 나가면 닭의 체온이 41도거든요. 네네. 그럼 자기가 내는 체온을 빼내야만 유지가 되는데 네. 그 대형 팬이 돌지 않으면 뭐 5분간 버티기도 힘들어요. 그 상층단에 있는 닭들은 바로 5분 정도만 돼도 죽을 겁니다. 아, 그러면 그 전기가 갑자기 뭐 끊어진다거나 이런 일들, 그 결국 온도 때문에 죽는 거면 지금 이렇게 이상 기온이어서 여름에 많이 더울 때는 더 힘들지 않을까요? 양계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기온이 35도 이렇게 올라가면 닭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지만 그 현대식 게살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두꺼운 벽을 단열재를 넣어서 두꺼운 벽을 세우고 지붕도 두꺼운 단열재를 넣은 지붕을 씌워서 그리고 대형 팬을 틀어서 유속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하고 심지어 하절기에는 그렇게도 안 되니까 계산회로 들어오는 공기를 네. 식혀주는 쿨링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외기에 35도가 넘는 그 공기를 안으로 들어갈 때는 27도 정도까지 낮추어서 게사 내 온도를 32도 이하, 30도 정도 수준으로 최대한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닭장 안은 사실은 시원해요. 들어가 보면 시원한.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은 낮에 뜨거울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쉬려고 합니다. 닭장 안에 들어가서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게사, 그 양계장 대형 그 축사라고 해야 되나? 게사 안에서 많이 죽고 하는 건 이건 지금 현대식이 아니라 재래식 게사에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죠. 재래식 게사는 한여름에 큰 닭들이 살기가 어렵죠. 거의 뭐 헉헉거리다가 네. 일사병으로 죽죠. 그래요. 저희 지금 닭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 사실은 큰 선입견, 그러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게사에서 한꺼번에 죽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그래도 게사 안에서 이제 키우는 게 저희는 또 그런 느낌도 있어요. 우리가 먹기 좋은 크기로 닭을 빨리 키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닭에게 그게 좋은 일이냐. 그래서 방목이나 뭐 유기농으로 닭을 사육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호감도가 높은데 이건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목을 해서 키우는 것은 이제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사료도 많이 들어가고 허실도 많고요. 또 지금처럼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럴 때는 방목을 못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방목할 수밖에 없고 또 아하. 유기농은
더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유기농 닭은 유기농 사료를 먹어야 돼요. 네네. 유기농 사료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아요. 아, 멀리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수입해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여기까지 이동을 시켜야 되고 또한 벌레가 잘 먹죠. 그리고 방부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칫 잘못하면 부패해서 네. 실제로 그것을 한다는 것이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닭고기 생산하는 곳은 거의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 지금 3805님이 게사에 들어가면 닭똥 냄새가 엄청나다던데 그건 뭔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사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겠죠. 근데 방금 얘기한 제대로 시설이 된 환경 네. 조절 게사라고 그래요. 환경 지금 조절 게사. 공장식 축사니까 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환경 조절 게사에 들어가면 1분 안에 닭장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바뀌거든요. 아. 그러니까 닭장 밖에 팬 바깥쪽에서 있으면 냄새가 냄새가 나지만 나는데. 닭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냄새가 안 나죠. 아하. 그렇군요. 환경 조절 개사. 예,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이 기후 위기가 또 여름에 이런 고온이 길어지는 것, 예기치 못한 전염병이 자꾸 도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닭사육 농가들에게도 큰 과제일 텐데요. 그렇죠. 이런 기후 대응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닭 사육 농가 차원에서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까지 할 건 없습니다. 네, 사실은 예, 그렇죠. 그거는 뭐 정부 대한민국 정책에서 정부도 크게 아직 해야 제대로 되는 하고 건데.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런 기후 위기가 급변하니까 더 환경이 잘 조절되는 개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전기를 네. 만드는 일에 농가들이 관심이 많아서 부수입도 되고 아하. 축사 지붕에 태양 전지를 올리는 농가들이 많이 생겨서 네. 쏠쏠하다고 합니다. 아, 그런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시네요. 예, 네. 모든 대한민국의 축사 지붕을 태양광으로 하자. 아, 예. 그렇게요. 이 환경 조절 개사라는 게 전국 우리나라 축산 농가 중에서 한 몇 % 정도가 갖고 있을까요? 뭐 완전히 조절이 잘 되냐 덜 되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뭐 90% 이상 다 이미 그렇게 갔죠. 그렇지 않고서는 가격 경쟁력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배양육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위, 좋아하는 고기를 닭이나 소나 직접 기르지 않고 고기만 먹을 수 있게 만든다는 배양육에 대해서 요거를 근데 지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오늘 짧게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나와주셔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양육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지금 가격이 문제잖아요. 맛도 많이 따라왔다고는 해요. 저도 먹어보진 못했는데 근데 워낙 비싸서 실험적으로만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 기술 발전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문제도 언젠가는 조만간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기후위기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이것도 많이 권장될 것이고 소비자들도 맛과 가격 면에서 만족한다면 충분히 배양육에 대해서 마음을 열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또 자세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지금 방금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알고 계신 상식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죠. 예, 똑똑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계를 포함한 축산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아시고 현명한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마련되면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런 것도 너무 했으면 좋아요, 좋겠네요. 선생님.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닭고기에 관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계란 포함입니다. 네, 계란 포함. 그래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선입견은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래도 저는 비건이겠지만 오늘 기후 토크 닭 이야기 후속편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치용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